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4장이고요. 페이지는 14페이지입니다. 제4장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가 그간의 입문 과정에서는 법을 두 가지 끝냈죠. 국토법률을 마쳤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배웠고, 그다음에 신도시개발사반은 도시개발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는데 이 법은 법의 이름이 길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자는 얘기죠. 도시정비법 이렇게. 자, 법을 분석해 보면 도시와 조지와 주거환경을 정비하자 이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노후된 그 도시나 건물을 밀고 다시 새 건물, 새 땅을 만들어서 분양해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바로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자, 정비사업 하면은 주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첫 번째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재개발 사업. 그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9회 시험을 대비하는데 29회 시험 전 28회 때까지는 요것 말고 세 가지가 더 있었죠. 사업 종류가 6개였습니다. 6개였는데 이제 3개로 줄었죠. 그러니까 일부 몇 개는 통합이 됐고 일부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됐죠. 그래서 일단 정비사업 하면은 지난번에 배웠던 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해보자.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변두리에서 한다. 신도시를 개발하니까 변두리에서 한다. 그러니까 주로 주축이 토지였습니다. 변두리니까 건물이 없거나 있어도 한두 채밖에 없겠죠. 주로 토지를 대상으로 한 토목사업이다. 토지를 구획정리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반면에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이니까 결국은 도심권 내가 되겠죠. 도심권 내에 기존에 노후된 건물이 있고요. 기존에 기반시설이 불량할 때 이걸 밀자는 거죠. 다 밀어서 주변에 도로도 깔아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새롭게 아파트를 이렇게 신축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정비사업의 대상은 토지도 되고 그리고 건축물도 된다. 사업의 대상이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니까 주로 도심권 내에서 시행된다. 도심권 내에서 시행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입문 과정이니까 사업을 자세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이제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아까 6개 사업이 3개로 줄어들면서 법은 개정이 됐는데 아직 시행령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완료가 됐을 때 그때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입문 과정이니까 사업의 내용 정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의 개괄적인 절차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하면은 요건 달동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3가지 정비 사업 중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비참한 사업이다. 아주 열악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자가 사업을 해줍니다. 자기 주민들이 모여서 자치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치적 시행이 안 된다. 자치적 시행이 안 된다. 누군가 힘 있는 자가 도와줘야 할 수 있다. 그러면 재개발 보세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차이가 있겠죠. 자, 재개발, 재건축을 물어보면 답변을 다 하시는데 아는데 잘 몰라요.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답변이 나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어떤 게 범위가 넓다? 범위가 어떤 게 넓을까요? 재개발이 넓겠죠. 재개발은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산동네가 있고요. 노후 불량한 저층의 주택이 잔뜩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게 거의 비참하죠. 열악하죠. 그래서 소방도로가 없기 때문에 화재가 나더라도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도로도 깔아주고 노후 불량한 건물을 다 철거하고 여기다가 새롭게 주택을 짓는 거죠. 이것을 재개발이라고 한다. 고로 재개발은 사업 대상이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상대로 한다. 범위가 넓다는 얘기고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서울의 강남에 가보자. 강남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주변에 도로는 잘 돼 있습니다. 강남에 가면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은 양호하죠. 다만 여기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가 노후하단 말이죠. 이때 주변은 그대로 놔두고 아파트만 밀고 새 아파트를 짓자는 거죠. 이게 바로 재건축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사업 대상이 토지예요, 건축물이에요, 둘 다 다예요. 건축물만을 상대로 하죠. 재건축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과거에는 이걸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정비사업의 내용을 좀 이쪽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의 정의가 나오죠.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한다.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한다 그랬네요. 정비기반시설 하면은 정비구역 내 도로나 학교 같은 것이죠. 이것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에 사업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열악한 동네였습니다. 저층에 노후한 불량 주택이 있고요. 도로가 좀 이렇게 반듯반듯하지 않습니다. 이게 싹 다 밀겠죠? 밀어서 반듯반듯 도로 깔아주고 새롭게 아파트를 만드는 이런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상대로 한다. 자, 그럼 정비사업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재건축 사업 딱 세 가지. 이 중에 가장 열악한 게 무슨 사업이라고요? 주거 환경 개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파악할 때는 자 보세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다는 얘기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그러니까 골자는 이겁니다. 극히 열악, 노후 불량 이렇게 찾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개발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상대로 하는데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열악성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죠.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는 이게 주택 재개발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재개발이기 때문에 상업이나 공업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을 활성화한다. 여기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으로만 국한하지 않는다.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다. 재개발은 열악과 노후 불량 이렇게 찾는 거죠. 그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주변 상황이 괜찮다고 그랬죠.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합니다. 도로나 공원은 양호하고요. 노후 불량 건물에 대해서 그러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돼 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사업을 비교하셔야 돼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골자는 극히 열악과 노후 불량, 재개발은 열악과 노후 불량, 재건축은 양호, 노후 불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정비 구역을 정해야 합니다. 재개발할 때 재개발 구역이랄지 재건축할 때 재건축 구역을 정해야죠. 그래서 정비 구역은 정비 사업을 계획적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된 구역을 정비 구역이라고 합니다. 정비 구역을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죠. 그럼 이것은 누가 정한다? 유기인이 정한다. 그게 개정이 되었죠. 정비 구역은 누가 정한다? 유기인이 정한다. 유기인이 누구였습니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 군수였었죠. 이런 유기인이 이렇게 구역을 정합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정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시행 방식. 세 가지 사업마다 시행 방식 제각기 다를 겁니다. 자, 그 중에 일단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부터 보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의 방법이나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주택 개량 방식, 그리고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 환지로 공급한다,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딱 네 가지. 자, 주택 개량 방식 하면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시설을 확충해 줍니다. 확대하거나 설치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용 소재가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그 시행자가 하는 것은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해 주면 토지용 소재가 하는 건 뭐다? 주택을 개량 정도 합니다.
주택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보존하거나 정비하거나 개량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대한 일은 시행자가 하는 거죠. 그건 가장 열악한 동네니까 시행자가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확대해주면, 텃밭을 만들어주면 소유자는 그저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이것을 주택 개량 방식이라고 한다. 여기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의 정의가 나오죠. 정비 기반 시설은 도로나 상하수나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와 같이 기반 정비구역에서 필요한 기반 시설을 뜻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이관, 공동작업장 등을 공동시설이라고 하죠.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시설을 설치해주고 확대해주면 소유자는 그저 주택을 개량 정도 한다. 이것을 주택 개량 방식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이 나옵니다. 수용이라는 게 뭐죠? 토지를 뺏는 거죠. 공익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수용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은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봇돌물을 수용합니다. 뺏었다 이거죠. 그래 주택을 건설해요. 그런 다음에 토지 등 소득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시행자가 토지를 보상해주고 뺏었어요. 집을 다 지은 다음에 공급해주는 방식. 이것을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으로 한다. 이제 환지로 공급한다고 그러죠. 환지는 뭐다?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흔 땅을 새 땅으로 교환해준다. 환지 방식. 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는데요. 이건 뒤에 나옵니다만 관리처분 계획하면은 분양 설계라고 보세요. 따라서 환지로 공급한다 그러면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고 관리처분계로 공급한다 이것은 분양 설계에 따라 건축물로 준다. 요건 환지는 토지로 준다. 이건 건축물로 준다. 이렇게 일단 파악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업의 시행 방식이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식 딱 네 가지. 주택 개량 방식, 수용 후 주택 공급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그리고 관리처분 방식. 관리처분 방식은 뭐로 준다고요? 건축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제 두 번째,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하면은 토지와 건축물이 모두 상대로 하죠. 따라서 건축물의 분양권을 주는 관리처분계로 할 수 있고 토지로 바꿔주는 환지로 할 수 있다. 자, 반면에 재건축하게 되면은 이것은 주 대상이 건축물이다, 토지다? 건축물이라고 그랬죠. 토지는 좀 무관하죠. 따라서 건축물을 분양권을 주는 관리처분계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재건축은 토지와 무관하니까 환지로 공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나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업의 시행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제 기본 과정, 교과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세히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보자. 자, 시행 절차는 잠깐 이 실판을 보시고요. 자, 정비 사업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자, 몇 가지 틀을 좀 잡아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명은 상당히 길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입니다. 상당히 길은데 줄여서 기본 방침이라고 하죠. 이건 바로 국가 정책 방향을 정한다. 국가 정책 방향이니까 당연히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겠죠. 자, 사실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국가 사업은 아닙니다. 대민 사업이에요. 주민을 상대로 한 사업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부동산 정책과 아주 밀접하다고 하죠. 그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사업의 흥망이 결정이 됩니다. 실제로 재개발하겠다 결정해 놓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속출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정책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정비 사업을 할 때 국가 정책 방향을 잡아놓고 알려주면 그러한 흥망의 어떤 재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막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국가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기본 방침이 만들어지고 나면 기본 계획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원명은 말이죠. 굉장히 길어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줄여서 기본 계획이죠. 이건 계략적 방향. 계략적 방향을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어떤 도시가 있을 때 이 도시에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 일단 국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뭐 재개발할 거다, 재건축할 거다, 이 구체성을 띌 수가 없죠. 사업 종류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정비 사업을 하겠다 말겠다를 결정해야 돼요. 할 거냐 말 거냐의 개략적인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 계획. 요거 수립은 누가 한다? 6인 중에서 군수가 빠집니다. 5인이 하죠.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에서 끝납니다. 왜 6인 중에서 군수는 수립자가 될 수 없다? 이 6인 지역 중에서 정비 사업을 빈번하게 하는 곳이 이게 필요할 겁니다. 정비 사업을 빈번하게 하지 않는 곳이라면 기본 계획이 굳이 필요 없겠죠. 그럼 6인 지역 중에서 정비 사업을 빈번하게 하지 않는 곳이 바로 군 지역이죠. 군수는 수립자가 될 수 없다. 얘네들이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따라서 시장이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겠죠. 단, 그 시장 중에서 대도시장은 혜택받으니까 승인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계획에서 하겠다라고 결정했다고 쳐보자. 그럼 하겠다라면 구체적 내용이 나와야죠. 이게 바로 정비 계획입니다. 정비 계획은 구체적 내용입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니까 이것은 사업의 명칭이 결정되고 면적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결정했으면 그럼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재개발할 거냐? 재건축할 거냐? 면적은 얼마냐? 이런 구체적 내용을 정비계획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정비계획은 누가 만드느냐? 이것은 조금 이따 돌려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명칭과 면적이 나왔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역을 설정해야 되죠. 뭐 재개발 구역이랄지 재건축 구역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정비구역이죠. 정비구역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정비구역은 누가 정한다고 그랬죠? 아까 6인이 정한다고 그랬죠? 자, 6인 불러보자. 특, 광, 그리고 특시,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6인이 구역을 정합니다. 그럼 일단은 정비계획을 만든 후에 정비구역이 정됩니다. 그럼 정비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구청장하고요. 군수. 자, 여러분들 특별시에는 구청장이 있죠. 그죠? 광역시에도 구청장이 있죠. 광역시에 군도 있죠. 이걸 합들여가지고 구청장 등 그러자. 구청장과 군수를 합들여가지고 구청장 등 그러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청장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급자가 구체적 내용인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특별시, 광역시장에게 신청합니다. 정비구역 좀 정해주세요라고 신청했을 때 그때 특광이 구역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4인의 경우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본인이 직접 계획도 만들고 구역도 정합니다. 그래서 특시, 특도, 시장, 군수죠. 얘네들은 본인 스스로가 정비 계획을 만들고 본인 스스로가 정비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하급자인 구청장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하는 거고 4인은 4인이 직접 계획과 구역을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4가지 과정을 살펴보자 이거죠. 자, 이쪽을 보시면 정비사업 절차에서 일단 이렇게 4가지 나오죠. 일단 기본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국가 정책 방향을 했죠. 이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그런 다음에 기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사업의 개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거죠. 하겠다 말겠다를 결정한다. 이것은 6인 중에서 군수가 빠진다고 그랬죠. 군수는 X. 군 지역은 빈번하게 안 하니까 기본 계획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5인입니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에서 끝나죠. 이렇게 기본 계획을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정비 계획입니다. 구체적 내용이니까 명칭과 면적이 나오죠. 이런 구체적 내용을 만든 다음에 구역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은 6인이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정하는데 이때 구청장 등이 나오죠. 이런 하급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에 의해서 지정되는 거고 신청. 그러나 나머지 특 사인이죠. 요 사인은 계획도 만들고 본인이 직접 구역도 정한다. 이렇게 정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본 방침, 기본 계획, 정비 계획, 정비 구역이 정됐죠. 이제 구역이 정됐으니까 사업을 할 시행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시행자. 구역이 정됐으니까 시행자가 나오겠죠. 자, 시행자 또한 세 가지 사업마다 시행자가 좀 다릅니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요.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재건축 시행자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조합이 사업한다는 걸 많이 들어봤죠. 뭐 재개발 조합이다, 재건축 조합이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조합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소유자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자치적 시행이라고 볼 수 있죠. 자치적으로 시행한 걸 조합이 시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거환경 개선은 열악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할 수 없게 되고 조합이 할 수 없다. 조합이 할 수 없고요. 다만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못하니까 힘이 있는 자가 사업을 하죠. 시장, 군수 등이 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한다.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등자가 붙었어요.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지방공사가 플러스한 겁니다. 여기에는 지방공사가 포함된다. 토지주택공사니까 LH공사죠. 여기에다가 지방공사를 합쳐가지고 LH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공익법인이거나 공동시행하죠.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 개선은 힘이 있는 자가 사업을 해준다. 조합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이 할 수도 있고 공동시행하는데 공동시행은 조합과 얘네들이 함께 공동으로 한다. 조합이나 시장 군수 등 LH공사 등 건설업자가 공동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죠. 조합이 하거나 공동시행합니다. 조합과 얘네들이 공동시행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행자 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할 수 있지만 주거환경은 조합이 할 수 없다. 자, 이제 시행자가 나왔으니 시행자가 가장 먼저 할 것이 사업의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자, 잠깐 여기 볼까요?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시행자가 나오면 시행자가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잡아요.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잡게 됩니다. 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구체적 계획을 잡죠. 이것을 보통 실시 계획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앞서 배웠던 도시개발법에서도 실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 계획하면 시행자가 작성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뜻하죠.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이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실시 계획이라고 안 불러요. 법이 다르니까 명칭을 달리합니다.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하면은 실시 계획과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했으면 이제 행정청으로 인가도 받고 고시도 할 겁니다. 인정받아야 되겠죠? 이게 너무 길거든 지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너무 길으니까 보통 계획자를 생략해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쪽을 다시 보시면 자,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나왔으니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계획자가 생략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원칙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인데 길어서 계획자를 생략했다. 이것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의 구체적 계획을 말하죠. 자, 이제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을 다 잡았으니까 이제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야 되겠죠?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서 분양 설계를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시행자가 수립하는 분양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시행자가 구체적 계획을 잡아서 분양 신청을 접수받아서 분양 설계,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만 이건 다음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그때 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분양 설계를 다 잡았으니까 사업을 시행하겠죠. 그죠? 사업을 시행한다. 철거를 하고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제 사업이 끝났으니까 준공인가를 받죠. 잘 끝났나 확인하는 거죠. 준공인가를 시장군수로부터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야죠. 공사원료를 고시한다. 이제 물리적 단계 다 끝났으니까 목적물을 분양해 줘야 되죠. 이것을 소유권 이전한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이제 분양 처분이다라고 보세요. 이것은 분양 처분해 주는 것이다. 분양 처분을 소유권 이전한다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했단 말이에요. 분양 처분 다 했죠. 다 했으니까 이제 사후 절차 끝내기 작업으로서 등기하죠. 이 집은 내 거야 라고 등기하고 과부족을 돈으로 처리하는 청산한다. 이렇게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잠시 정비법하고요. 도시개발법의 용어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걸 조금 비교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하고요. 여기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의 용어하고요. 도시정비법의 용어가 조금 달라요. 이걸 비교하고 가자. 일단 시행자가 나오겠죠. 자, 시행자가 나왔다. 여기도 시행자. 시행자가 구체적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는다. 이런 구체적 사업계획을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이라고 했었죠. 실시계획. 그러나 도시정비법에서는 실시계획을 안 부른다고 그랬죠. 사업시행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분양설계를 잡아야죠. 분양설계를 잡아서 이 분양설계에 따라서 분양처분을 해야 합니다. 분양처분한다. 이런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죠. 우리 정비법에서는 분양설계를 뭐라고 한다?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했었죠.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서 분양처분하는 것을 소유권 이전한다고 있었어요. 이건 소유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학습을 했었던 도시개발법에서는 분양설계를 뭐라고 한다? 환지계획이라고 하죠. 그죠? 환지계획이라고 하고요. 새 땅 주는 분양처분을 환지처분이라고 했었죠. 환지계획, 환지처분이라고 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환지계획에 의해서 환지처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소유권 이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기억하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도시정비법을 끝을 낸 겁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 교과서를 가지고 1월 달부터 강의 진행하죠. 기본서 과정할 때 그때 자세히 살을 붙여가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19페이지가 됩니다. 제5장의 건축법 보겠습니다. 건축법. 우선 1절의 총칙을 보면 용어가 나와 있죠. 용어. 자, 용어 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자. 건축법 용어에서 첫 번째 건축물의 정의가 나옵니다. 건축물. 과연 건축물. 어떤 걸 건축물이라고 하느냐. 우리 법에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첫 번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도로는 벽에 있는 것. 이게 딱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도로는 벽에 있는 것. 두 번째. 이에 딸린 시설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차고, 창고. 이게 세 번째. 이렇게 셋 중 하나면 건축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건축물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해요. 건축물은 1, 2, 3, 셋 중 하나면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다? 토지에 정착하는, 나고 그랬죠?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랬어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첫 번째로 해석해 봅니다. 일단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착.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물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 바람만 불어도 건물은 날아가죠. 따라서 정착에 반대는 이동성이죠. 이동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랬습니다. 여기서 과라는 건 영어로 and,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요.
또는이라는 것은 영어로 or이죠. 선택적 부재가 됩니다. 따라서 지붕, 기둥, 벽 셋 중에 어떤 부재는 필수다? 지붕은 필수다. 이건 필수적 부재입니다. 따라서 기둥이나 벽은 선택이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려면 땅에 정착돼 있고 지붕이 반드시 있으면 건축물이다. 그럼 왜 지붕을 필수 부재로 볼까요? 우리가 건축물이라면 외부의 기상 요건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 올 때 우산 쓰죠. 우산은 건축물의 지붕과 같은 효과를 하죠. 기상 요건을 막아준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에라는 것은 바로 이 여기서 얘기한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물도 건축물이다. 대표적인 예가 담장 또는 대문이죠. 대문과 담장도 건축물이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다. 대문과 담장이 건축물에 딸려 있으면 건축물이고 딸려 있지 않으면 건축물이 아니다. 두 번째,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가 있죠. 지하에 차고가 있다. 건축물입니다. 또 고가라는 건 고가 사단이죠. 고가의 공연장을 설치했다. 이것도 건축물이죠. 셋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건축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건축법상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그랬으니까 지붕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또 이에 즉 건축물에 딸려 있는 시설물이니까 담장이나 또는 대문 같은 거. 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는 사무소 같은 것들이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용어로서 주요 구조부가 나오죠. 이 주요 구조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도 잠시 실판을 먼저 보시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12월까지 기본 입문서 과정을 마치고 나면 1월 달부터 제 강의는 스튜디오에서 안 하고요. 현장에서 현장 강의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여줄 겁니다. 오프라인 강의하면 칠판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번 치우거나 그런 일 없겠고 현장감이 있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우선 주요 구조부가 나온다. 주요 구조부 하게 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중이라는 얘기라 하중. 하중이 나오는데 하중은 건축물에 미치는 힘이에요. 건축물에 작용되는 미치는 힘을 갖다가 하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중을 지탱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금 뼈대와 같죠. 우리 뼈대가 없으면 사람 무게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부, 주요 구조부 하면 건물에 미치는 힘을 하중이라고 하고 하중을 서포팅, 지탱하는 기능을 하죠. 예를 들어서 하중이 몇 가지가 있나 생각해 보자.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건물이 만약에 2층짜리라고 쳐보자. 그럼 건물 자체의 재료 무게가 있겠죠. 재료. 이게 콘크리트였다면 콘크리트 자체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고정하중이라고 한다. 재료 자체의 무게를 고정하죠. 이것이 건물을 짓누르겠죠. 또 이게 사람이 올라간다든지 책이 있다든지 기계가 있을 때 이 기계가 누르겠죠. 이걸 적재하중이라고 한다. 또 겨울철에 눈이 쌓이게 되면 엄청난 힘을 가하게 되죠. 이걸 적설하중이라고 한다. 논설자 써서 적설하중.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의 안전국가가 아니죠. 지진에 의해서 건물에 힘을 가할 것이다. 이걸 지진하중이라고 한다. 또 이렇게 고층 건물이라면 옆에서 바람이 건물을 또 힘을 가하겠죠. 이걸 풍하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5가지 힘이 건물을 못 살게 굽니다. 이런 힘에 대하여 이 힘을 굳건히 지켜주는 부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요 구조부라고 한다. 그럼 주요 구조부는 시험에서 3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출제는 뻔합니다. 종류를 외우는 거예요. 일단 바닥, 지붕틀, 순서를 좀 바꿉니다.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이렇게 해서 딱 6개가 바로 주요 구조부. 이 6개의 주요 구조부는 건물에 미치는 힘을 떠받쳐주고 있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외우는 방법.
다음은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외우는 방법 앞자 따보세요.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우선 바닥의 주요 구조부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들이 바닥이죠. 이 바닥은 위에서 누르는 걸 스스로 떠받쳐주고 있는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나 최하층 바닥은 X.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2층 바닥은 누르는 걸 스스로 떠받쳐 줄 겁니다. 그러나 최하층 1층이죠. 1층의 바닥은요. 위에서 누군가 누를 때 스스로 떠받는 게 아니죠. 이 힘을 밑에 기초,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에 전달해 주고 있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하중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하중을 전달하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주요 구조는 하중을 지탱해야 되는 겁니다. 지붕틀이죠. 지붕틀은 당연히 주요 구조부입니다. 자, 지붕이 이렇게 있어요. 지붕 자체는 기와나 무게들이 누를 겁니다. 이걸 떠받쳐주고 있는 것은 바로 틀이죠. 지붕에 틀이 이렇게 있겠죠? 틀, 지붕 틀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지붕 자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요. 틀이 주요 구조부. 그 다음에 보가 뭡니까? 우리가 대들보 생각하면 돼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딱 내려가면 천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 위에 천장을 따라 쭉 지나가는 부재가 있죠. 이게 보입니다. 대들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력벽을 조심해야 돼요. 내력벽. 자, 벽을 구조학적으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력벽 그리고 비내력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이 중에서 내력할 때 내자는 인내한다, 참는다 이 얘기죠. 인내한다 할 때 내자고요. 력은 힘력자입니다. 힘력자. 그리고 내력벽 하게 되면 힘을 인내해주는 벽. 이건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주로 외벽이죠. 주요 구조부입니다. 외벽을 부시면 건물은 붕괴를 하게 되죠. 그 벽 자체가 힘을 지탱해주고 있다. 그러나 비내력벽 할 때 이 B자는 안일 B자죠. 이건 힘을 지탱하지 않는 칸막이 벽 같은 거. 칸막이 벽은 힘을 지탱하지는 않고요. 공간을 구획하는 기능을 하죠. 이건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이 주요 구조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벽 중에서 내력벽만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벽 나왔고요. 그리고 주계단, 계단 자체도 힘을 떠받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이 나오죠. 기둥이야 당연히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러나 사익기둥은 X.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가 아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구조체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구조체가 있다. 기둥과 기둥이 있으면 이게 기둥이고요. 이것도 기둥이에요. 이게 이제 천정이 되겠죠. 자, 기둥과 기둥 사이가 너무 멀면 이 천정이 휜단 말이에요. 휜다. 요걸 변형을 막기 위해서 가운데다 셋기둥이라고 되잖아요. 이 셋기둥이 바로 사익기둥입니다. 이게 사익기둥이다. 그렇다면 기둥 자체는 힘을 떠받쳐주고 있습니다만 이 사익기둥은 힘을 떠받쳐주는 건 아니죠. 요 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변형을 막는 거지 하중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익기둥은 X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을 대비할 때는 주요 구조부 6개를 일단 외우자. 어떻게 외웠다? 바지, 보내, 주기 이렇게 외우시고 그중에 바닥은 주요 구조반, 최하층 바닥은 X다. 그리고 기둥은 주요 구조반, 사익기둥은 X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괄호 3번 리모델링 보자. 용어 중에 세 번째 리모델링이 나오죠. 자, 리모델링 하면은 전면 해체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일부를 뜯어내서 새롭게 리뉴얼, 새롭게 꾸며주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용을 읽으면서 행위가 두 가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자, 리모델링이라 하면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목적 두 가지 미줄자,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 이게 목적 두 가지죠.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 행위가 두 가지입니다. 대손과 일부 증축이라고 돼 있죠. 대손은 좀 이따 배울 겁니다. 대손하거나 일부를 증축하면 이건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자, 목적 두 가지 뭐라고요? 노후와 억제나 기능 향상을 위해. 행위 두 가지, 대수선을 하거나 일부를 증축하면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교시는 건축법 용어, 총칙에서 용어, 건축물의 용어, 주요 구조부, 그리고 리 모델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교시에서 만나겠습니다.